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인구 소멸은 이미 국가적인 비상사태로 현실이 됐는데요. 전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습니다. 특히 전남의 22개 시군 중 20개 시군이 소멸 위험 지역, 그중에서도 11곳은 소멸 고위험 지역입니다. 최근 소멸 고위험 지역인 신안군이 햇빛과 바람을 활용한 연금을 주민들에게 분배하는 정책으로 인구 문제 해법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우량 신안군수 그리고 안태기 광주대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군수님 민선 8기가 반환점을 이제 돌았습니다. 먼저 지역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KBC 시청자 여러분, 또 신안 구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섬이 가장 많은 천사섬 박우량 신안 군수입니다. 네. 자, 최근에 열렸던 2024 로컬 콘텐츠 페스타에서 신안군이 복지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 심사를 맡으셨는데 어떤 부분들이 좀 높게 평가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로컬 콘텐츠 페스타는 지역의 다양한 행정과 관광, 상품 콘텐츠들을 중점적으로 심사했습니다. 특히 특색이 있는 콘텐츠 소재와 함께 지역의 미래 발전 방향에 지역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또 각 지자체가 많은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만 특히 신안군은 정책적 콘텐츠와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복지가 다른 곳보다 탁월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돼서 수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신안군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해볼 텐데요.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또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햇빛 연금. 자연물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연금을 시행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지 너무나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햇빛 연금 제도는 어떻게 해서 처음에 시작이 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천일염의 주 생산지가 신안입니다. 아마 국내 천일염의 한 90% 정도가 신안에 날 건데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일조량이 좋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산업도 발전돼 있는데 태양광 산업을 하면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심해서 정부가 기후변화 때문에 태양광 사업을 해야 하지만 또 지역 주민들이 주거 여건이 나빠져서 반대를 많이 해서 접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의회와 협력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태양광 발전 사업자도 설득해서 지역 주민과 이익을 30%를 공유하면 발전 사업을 허가를 내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도 한 발 양보하고 또 태양광 발전 사업자도 양보를 해서 접점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은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사업을 또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제도가 바로 햇빛연금입니다. 네. 이게 이제 연금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좀 지급이 되고 이제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연금이라고 그러면 원래 매월 또 매년 단위로 이렇게 지급이 돼야 하잖아요. 이게 일정금이 지급이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 어떤 분들에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로 좀 지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사실은 국민들 전체 나눠주면 좋겠지만 그러면 소액이 되기 때문에 발전소가 있는 섬 또 면 단위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석 달에 한 번씩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신안군에 주소를 두면은 적게는 11만 원에서 많게는 68만 원까지 발전소와의 가까운 곳은 한 4배
100m, 100에서 500m는 3배, 500m 1km는 2배, 1km면 1배를 적용하고요. 또 섬의 인구가 적은 데는 발전 용량이 많으면 그렇게 아까 6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약 한 30%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약 3만 8천 명 중에서 11,000명이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약 2년 동안에 준 돈만 180억 정도를 지급을 해서 매 1년에 4번, 석 달에 한 번씩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햇빛연금으로 이름을 명명했고 돌아가실 때까지 신안군에 주소만 두면 평생 받을 수 있어서 또 연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자, 전체 지금 신안군 거주하시는 분들, 신안군 거주하는 분들의 10분 중에 3분 정도가 지금 지원을 받고 계시고 지급을 받고 계시고 올해 연말까지 하면 한 38%까지 이게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교수님 이제 정책들을 쭉 이제 보셨을 텐데 지금 이제 운영이 되어가고 있고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 없는 좀 참신한 내용의 행정입니다만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정책들이 지금 현재로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신안군은 꾸준하게 안정적 정책으로 자리매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이런 햇빛연금이라든지 햇빛 아동 수당 지급 등도 통해서 지역의 발전에 큰 공을 세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산품인 천일염과 흑산 홍어 외에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여러 관람객과 관광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소멸 위기 극복과 소득 증대 사업으로서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햇빛연금 이제 뭐 어느 정도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어떤 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그리고 뭐 그 사업에 대한 안정성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햇빛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성과를 거두고 있고 이런 것들도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신안이 아닌 다른 전국의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이제 벤치마킹을 시도한 지자체들도 있다고 합니다. 군수님, 어떤 지역들에서 지금 이 정책 따라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바람연금, 햇빛연금 이걸 하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자치단체 그리고 신규로 하고자 하는 자치단체가 뭐 전국에 약 한 30개 자치단체가 저희 신안군을 방문해서 어떻게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어떻게 또 발전 사업자를 설득해서 어떤 제도로 이것을 정착을 시켰는지 지금 많이 배워가고 또 기관에서만 배워간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끼리 또 모여서 저희 그 협동조합을 방문해서 또 이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제 이런 것들 뭐 우리도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런 해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와서 실제로 둘러보시고 운영이 되는 것도 확인하고 가는 지자체들 많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전국적으로 어떤 하나의 모델로 보편화적으로 좀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현재 전북 특별자치도에서도 마을자치연금이라는 어떤 마을 공동체 생산 활동을 통해서 수익금을 마을에 거주하시는 고령자 어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자체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다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비슷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들이 베끼기식 어떤 역할에 주둥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신안군은 이런 어떤 선도적인 지역 소멸 시대에 극복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신안군은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문화자원, 그다음에 자연자원 활성화를 통해서 신안 지역에 아니면 볼 수 없는 자원과 그다음에 꼭 거기 가야만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다음에 다른 곳에서 구매할 수 있는 특산품까지 호기심과 관심도를 높이는 데 신안의 어떤 로컬 관광이 나갈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햇빛연금 이야기 쭉 해보고 있는데 이 햇빛연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햇빛연금에서 만들어진 재원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햇빛연금에 의해서 햇빛 아동수당이라는 게 만들어졌다는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햇빛연금을 받다 보니까 우리 14개 읍면 중에서 3개 읍면만 받고 11개 읍면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햇빛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또 그런
변전소라든지 또 그런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 또 증설을 하게 됨으로써 다른 읍면에 비해서 너무 또 햇빛 영향을 많이 받게 되게 따라서 조금 상대적인 이 박탈감이 생기기 때문에 증설된 양에 대해서 50%를 다른 읍면에 내놓았으면 좋겠다. 또 신규로 신설되는 읍면에 있어서는 10%를 내놨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바람연금을 통해서 지금은 석 달에 한 번씩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매월 50만 원씩 그것도 1인당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게 4식구면 200만 원을 한 달에 받을 수가 있어서 엄청난 연금이 되는데 그러면 그때 그 여러분들이 그 증설된 부분을 안 내놓으면 그건 포기하도록 할 거냐 그랬더니 그 지역 주민들도 바람정금 우리도 받고 싶다 하면서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우리 관내 아동이 약 한 3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아동 전체에 이제 조금 햇빛 아동 수당을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40만 원, 연간 20만 원씩 2번 나눠줬고 금년에는 이제 80만 원을 증액해서 2번으로 40만 원 주고 내년에는 120만 원을 주려고 지금 저희들이 재원을 마련해서 3개월에 30만 원씩 그리고 4번에 나눠서 지금 주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남 대부분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신안군 역시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인구가 소폭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전남의 인구 소멸 지역 중 유일하게 인구가 지금 증가했다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신안군의 최근 연금 정책이랑 또 연관이 있을지도 궁금하고 또 실제로 인구가 얼마나 늘었는지도 궁금한데요. 교수님 이 부분도 좀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희 신안군에서 많이 인구가 줄 때는 1,300명, 적게 줄 때는 뭐 900명 이렇게 쭉 하다가 2022년부터 햇빛 연금을 할 때 3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준 거죠. 근데 작년 전국 통계에 인구 소멸 자치단체가 89군데인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4번째로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얼마 늘었냐? 179명이 늘었는데 그 179명은 그냥 179명이 아니고 순중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연간 한 500분, 이사 나가는 분이 1000분이니까 1679명이 늘었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전국 89개 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인구가 많이 있는 데가 어디냐? 대구 서구, 부산 동구 이런 데는 대도시 아닙니까? 사실은 인구 소멸을 이야기하기는 좀 부끄러운 곳인데 그리고 세 번째가 예산군인데 예산군은 충남도청이 옮겨간 곳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아파트 단지도 없고 산업 단지도 없고 도청 소재지도 아닌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이 늘었다는 것은 꼭 이 햇빛 연금만으로만 아니고 지역에 있는 어떤 관광 자원, 1.1 정원화 또는 1.1 뮤지엄 사업 또 지역에 있는 청년이 돌아오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복합적으로 어울려져서 인구가 늘었는데 금년 6월 말까지도 지금 몇 명이 늘었냐? 작년 대비 185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까지 아마 인구가 늘지 않을까. 계속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지금 아까 햇빛연금이 3개면이 받고 있는데 금년 12월에 비금도가 받게 되면 한 38%까지 그리고 2026년에는 아마 또 2개 면이 늘어나고 그러면 계속 인구가 이 정도 수준은 증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한국의 인구 소멸 지역에 기적 같은 사례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보시기에 이렇게 신안군의 인구 증가, 이례적인 인구 증가 원인이 좀 다양할 텐데 어떤 것들 좀 눈여겨 보이십니까? 신안군은 무엇보다도 지역 경제 발전 공약을 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어떤 유입 동력이 되고 있지만 타 지역에서 벌써 이런 정책들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입 동력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물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로컬 브랜드는 현지에 있는 주민들이 주도할 때 가장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관광이나 삶의 목적지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주민 없는 브랜딩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브랜딩 전략을 정부가 너무 간섭한다든지 시장 군수님이 너무 주도하는
것이면 주민들은 조금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또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계속 추진 동력을 잃게 된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게끔 하는 게 우선 그 내용이 추진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제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성과에 싹이 보였으니 이제 이런 것들이 꾸준히 추진될 수 있도록 또 민간에서도 이해도가 높아지고 또 이 군 차원에서도 이 군정의 연속성을 갖고 진행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신안군의 관광 이야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신안군은 섬이 많아서 천사의 섬으로 유명하죠. 그중에서 섬 전체를 보라색으로 단장한 퍼플섬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졌습니다. 행정구역 대부분이 섬으로 이루어진 만큼 섬을 소재로 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군수님 소개해 줄 만한 내용들이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제 퍼플섬을 두 섬, 반월도, 박지도인데 인구 132명이 사는 작은 섬입니다. 군수도 1년에 한 번밖에 안 갔던 그런 섬인데 두 섬을 합쳐서 퍼플섬을 만들고 지붕을 칠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꽃을 심고 또 옷을 입게 하고 그렇게 해서 연간 40만 명이 다녀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그 섬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섬들도 수선화의 섬, 맨드라미 섬, 순례자의 섬 다양한 스토리를 입혀서 이렇게 만들어서 신안군이 정말 숨겨진 보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톱 클래스 예술 작가들을 초청해서 섬마다 뮤지엄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그게 지금 내년 하반기까지면 거의 1단계 완성이 되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덴마크의 작가 올라프 엘리에슨이 도초도의 미술관을 만들고 영국의 유명한 철조각가 안토니오 곰리가 비금도에 바다정원을 만들고 또 제임스 터넬이라는 작가가 노데도에 들어와서 빛의 마술을 펼치는 등 각 섬별로 뮤지엄을 만들고 또 섬별로 지금 이번에 작년에 순천 정원 박람회에서 80만 명이 다녀가는 대성공을 하게 됐는데 순천 정원하고는 또 다른 모습의 섬 정원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모든 섬마다 한 개의 정원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저희들이 그런 관광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이 설명을 쭉 다 해주셨는데 교수님 이게 전국의 지자체들마다 지금 다 관광에 불을 켜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차별화를 해야 이곳을 가야만 이곳을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콘텐츠들이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지속적인 지역 콘텐츠가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관광학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먼저 지자체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들은 지역의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을 담는 로컬 콘텐츠 개발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스스로 자국책을 찾고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콘텐츠를 통해서 지역에 관한 인식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를 통해서는 먼저 지역 자원의 융합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차원적인 소재 발굴에서 그치지 않고 예술적이고 문화, 그다음에 공연, 그다음에 디자인적인 이렇게 흥미롭고 다양한 분야에 융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소재가 기획돼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의 주인공은 주민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스토리의 중심에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스토리를 전달할 때가 가장 자연스럽고 지속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토리에 대한 감동과 생동감이 극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 해녀의 부엌이라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이 주인공이 되고 로컬 컨텐츠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그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네. 교수님 쭉 보시기에 신안군이 지금 아까 이제 군수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131 뮤지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좀 특화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신안군에서 하고 있는 관광에 대한 정책들 중에 좀 눈여겨 보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꼽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신안군은 1차적인 어떤 소재 발굴에서 컨텐츠적인 어떤 창의적인 발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수님이 주창하고 있는 색깔에 대한 표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꽃에 대한 축제의 개념들을 사계절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아마 사계절 동안에 계속 신안을 방문할 수 있는 계기의 동력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꽃 축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신안의
신안만의 특색이겠죠. 지금 뭐 아까 군수님도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이게 지금 1년 내내 꽃을 볼 수 있는 곳이라는 컨셉도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감안하셔서 신안 관광할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신안군의회에서 플라스틱 없는 섬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특히나 관광객이 많은 신안에서 일회용품 등 사용이 많을 텐데 실천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플라스틱 없는 섬 이것도 뭐 환경에 대한 의제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있는 요즘이니까요. 이게 시대에 발맞춰 나간다는 느낌이 있지만 관광객들의 편의를 생각하면 관광객들이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해해서 조금 신안을 오시는 것들을 좀 꺼려하게 하면 어쩌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군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헤쳐나가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신안은 지금 언제나 하는 일이 전국에 자치단체가 226개가 있는데 그런 자치단체를 따라서 하면 220등에서 226등 갈 수밖에 없고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토는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자.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또 우리 신안의 강점이 자연을 잘 보존하고 생태계를 잘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강점인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 생활 속에 광범위 퍼져 있는 이 플라스틱 문제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좀 실천해서 제로화하자 하는 부분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또 관광객들한테 불편한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먼 미래를 보고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또 지역 주민이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고 특히 이제 우리는 바다가 넓기 때문에 어업 활동도 많이 합니다. 바다에서 그때도 플라스틱 종류를 너무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구를 가능하면 플라스틱이 재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고 또 그것이 또 물고기라든지 생태계에 좀 해가 덜 가도록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육지에서 농사를 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거기서 쓰는 각종 비료, 농약 그런 것들이 바로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 전에 갯벌을 10년 동안 준비해서 세계유산에 등재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두 번째로 등재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지역 주민들은 환경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 주민보다 의식화되어 있고 또 실천하는 데 모범을 보이고 있어서도 플라스틱 제로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운 길이지만 저희들이 꼭 실천해 보고자 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자, 교수님 요새 ESG라고 하는 이제 주제가 굉장히 산업 각 분야마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 분야도 예외는 아닌데, 자, 신안군에서 이번에 이런 정책 도입이라고 하는 것이 ESG 실천이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눈길을 받을 만한 상황인데요. 이 제로 플라스틱 실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좀 준비가 돼야 할까요? 네, 신안군은 최근에 2024년에 ESG 코리아 어워드 시상에서 전남 1위 대상을 수상한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시상에서 특히 친환경 정책 추진과 주민 복지 향상, 투명한 행정 운영 등에 대해서 많은 점수를 받았고요. 또 특히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등재된 갯벌 보존을 위해서 친환경 버스 도입과 신안 비금도에 있는 프로겐에 대한 어떤 캠페인들이 실천 ESG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주요 요인이 됐던 것이고요. 하지만 행정에서만이 아니라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스스로 ESG 실천이라는 어떤 동참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떤 사례로 제주도에 있는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우도의 다회용기 보증제가 성공 사례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신안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들의 실천, 주민들과 관광객, 그다음에 찾아오는 분들이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실천 ESG가 시작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연동시키고 또 장기적인 어떤 ESG의 산업화가 된다면 신안군에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이 주민들의 참여와 실천에 대한 맥락에서 실천이 중요하다는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관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신안하면 이 이야기가 우리 지역의 오랜 현안이었습니다. 신안 흑산공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안 흑산공항 결국 이제 10년 가까이 끌어온 사업인데 지금 신안 흑산공항이 이제 지어진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군수님 지금 진행 상황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우리 지역의 전남 광주의 가장 현안 민원 사항이었는데
작년에 지금 국립공원이 해제가 돼서 근데 이제 이게 바로 착공이 들어가야 될 텐데 비행기가 50인승 위주로 설계가 됐는데 50인승이 단종이 되고 80인승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주로 폭이 70m로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140m로 늘리면서 공사비가 좀 증액이 되고 또 당초 환경영향 평가 등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 변경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보완이 되면 늦어도 금년 말이나 내년 정도에는 흑산공항이 착공이 돼서 2029년 정도에는 개통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예산은 그동안 쭉 확보가 돼서 약 현재 한 800억 정도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실설계만 다 끝나면 아마 조속하게 착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신안군 복지와 관광 등 여러 이야기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민선파에게 반환점 도셨는데요. 남은 2년 있습니다, 군수님. 남은 2년 동안에는 어떤 것들을 좀 더 추진해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지역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제일 중요한 게 저희 지역이 떠나지 않고 우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는 소득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자리도 중요한 부분이야.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게 소득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예술에 중점을 두는 그런 섬 그리고 또 청년들이 돌아왔을 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일 그리고 또 섬이 갖고 있는 가장 강점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인데 그런 환경을 이용해서 섬마다 정원을 만들어서 섬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환경을 살려내는 것들이 우리 신안군에 앞으로 2년 동안 그런 것들을 더 완성을 만들어서 신안군민 모두가 외지에서 들어와서 사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신안군에 살고 계신 모두가 신안군을 자랑스럽고 당당한 전남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섬문화의 중심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저희들이 목표고 또 우리 군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 협조를 많이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KB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신안군의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성원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구령 신안군수 안기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어제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예비 경선에서 전북 현역 이성윤 의원이 현역으로는 유일하게 컷오프됐고 정봉주 전 의원은 원외 인사로는 유일하게 8명이 겨루는 본선에 올라갔습니다. 광주 재선 민형배 의원도 본선에 진출했는데 번번이 고배를 마셔온 호남이 이번엔 선출직 최고위원을 배출해낼지도 관심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얘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말에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대통령 이희호 여사 묘역을 참배했던데 김대중 대통령 기일은 8월이고 이희호 여사는 6월 아닌가요? 어제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근데? 아니요. 네. 이제 때때로 김대중 대통령님, 이희호 여사님 묘소는 저야 참배를 하고 특히 그 대전 현충원에 계시는 저희 부모님 독립지사 묘역에 계시거든요. 네. 거기 갔다가 최상병 묘역에 갔더니 꽃 속에 파묻혀 있지만은 네. 반드시 특검으로 그 억울함을 밝혀내야겠다 네. 하는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어제 국회에서 휴일인데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기자회견 열었던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저도 이제 함께 네. 기자회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마는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네. 지난 최상병 특검 때 위증한 사람들을 네. 고발 조치했고 또 특검 증인 네. 요구서를 대통령실로 송부를 했는데 우리 김승원 법사위 간사가 청와대 정무수석과 네. 전화를 통화해서 그리 가져오면은 받겠다라고 해놓고 네. 거절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사위원들이 네. 용산으로 가서
송달을 시켰지만은 용산에서 길바닥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용산에서 길바닥에 던졌다는 거는 뭐를 길바닥에 던졌다는 거? 우리 법사위원들과 기자들이 갔는데 네. 정무수석과 약속하고 갔는데 못 들어오게 하고 네. 바리케이트를 치고 난리가 났었어요. 200m 앞까지도 기자들은 못 갔고 취재를 못했고 이제 법사위원들만 앞에까지 갔는데 네. 거기에서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을 했거든요. 네. 돌아오는데 네. 그 송달 증인 출석 요구서를 용산 사람들이 길바닥에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국회의원 법사위원들이 전달한 요구서를 그냥 던져버렸다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길바닥에 떨어진 송달 요구서인데 네. 어떻게 됐든 그러한 것도 고발 조치를 하겠지만은 네. 김건희 여사나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네. 송달 요구서는 이미 우편으로 보냈기 때문에 사실상 네. 송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길바닥에 버렸다는 게 던졌다는 게 김건희 여사 출석 요구서인가요? 그러면은? 그렇죠. 김건희 여사 출석 요구서나 이제 관계자들, 청와대 관계자들 출석 요구서죠. 그 얘기는 조금 더 뒤에 하고 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이재명, 김두관, 김지수 이렇게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는데 모양새는 3파전이 됐는데 이게 뭐 의미가 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의미도 있죠. 의미가 있나요? 왜냐하면은 이제 김두관, 네. 김지수 씨 이런 분들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핫한 그런 뜨거운 그런 논쟁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이 김두관, 김지수 후보가 좀 활력을 넣는 그런 전당대회를 만들어줄 기대를 하고 어느 정도의 득표는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내다봅니다. 어쨌든 경쟁자가 나왔으니까 더 역동적으로 가기는 갈 거다. 당연하죠. 예. 근데 이제 관심은 투표율, 득표율 이건 것 같은데 득표율이 가령 지난 전대 77.7%보다 적게 나오면 또 적게 나왔다고 또 이렇게 뭐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또 너무 높게 나와서 가령 뭐 푸틴 대통령 뭐 당선 득표율보다 넘어서 뭐 한 90% 이렇게 넘어버리면은 그것도 또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약간 딜레마일 것 같은데. 뭐 지금 현재 네. 김두관 지사도 상당한 그 비주류의 그러한 표를 긁어 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거 뭐 77% 이런 거 생각하지 않지만은 거의 7, 80%는 이재명 대표가 득점할 거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득표율 자체에 뭐 이렇게 너무 큰 의미를 그렇죠. 부여할 필요는. 예. 근데 투표율이 지난 전당대회 투표율이 37.09% 권리당원 투표율이 이렇게 나왔는데 가령 이게 뭐 30%도 못 나온다든가 그러면은 그냥 아예 뭐 전대 자체를 뭐 보이콧한 거 아니냐 뭐 찍을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또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우리 권리당원들은 민주당에 대한 충성심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네. 그리고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한 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13명 나온 최고위원 경선 8명이 컷오프를 통과했는데 전북 현역 이성윤 의원이 현역 가운데는 유일하게 컷오프를 됐는데 그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하면서 윤석열 총장이랑 뭐 이렇게 엄청 대립급도 세우고 나름 상징성이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이게 대놓고 이재명 마케팅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네. 연수원 동기이고 같은 조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할 때 네.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네. 이런 것을 하면서 상당히 많이 대립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성윤 의원이 네. 비록 지도부에 진출을 못했지만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와 네. 검찰을 향해서 투쟁하는 데는 우리 민주당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원외 인사로는 유일하게 컷오프를 통과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연설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네.
이 공천을 받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탈락하고 네. 그러한 것들을 좀 동정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뭐 일부 외곽 조직이나 뭐 그런 조직들 가령 뭐 혁신연대 이런 조직들이 좀 뭐랄까 민주당 전당대회를 너무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파벌 얘기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지난 6월 2일 이재명 대표와 5선 네.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연석 회의를 할 때 여러 얘기를 나왔지만은 저는 그 자리에서 네. 김대중 대통령도 당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동교동계 파벌 조성하지 말라고 절대 안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네. 그 대통령에 당선되는 길로 당을 통합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파벌을 해체하는 것이 좋다 하고 제가 건의를 했더니 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파벌 혁신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생적 조직 뭐 이런 거를 뭐 해체하라 마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표방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세력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로서는 자제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앞에서 대놓고 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예. 어느 정당이나 파벌은 있게 마련이에요. 그렇지만은 당 대표로서는 자제를 시키는 것이 당을 통합시키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뭐 말씀하신 친명팔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뭐 조소 같은 것도 일각에서는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물론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정치에서 자연스럽다. 그렇지만은 네. 이재명 대표는 좀 다양한 최고위원들이 구성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의미에서 파벌 같은 것은 양성화시키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남이 계속 그 선출직 최고위원 배출해서 고배를 마셔왔는데 이번에 민영배 의원은 될 걸로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아주 다행입니다. 이번에 네. 우리 광주 전남에서 민영배 네. 의원을 꼭 지도부에 입성시키자. 저는 호남 정치 복원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그동안 뭐 원희룡 후보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오셨는데 어제 그제 페이스북 보니까는 한동훈 후보가 될 거다 이렇게 바뀌셨는데 거기는 콩가루 집안이에요. 네. 지금 옥회목장 결투를 하는데 네. 옥회목장 결투는 서부 활국으로 둘이 서서 네. 마주보고 총을 빨리 쏴서 네. 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후보를 네. 낙선시키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의 문자 파동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수정을 했습니다.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 그 이유는 네. 김건희 영부인이 선대위원장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이려고 계속 노력해도 민심이 네. 당원들이 한동훈한테 쏠려서 저는 1차 투표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해서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된다.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아니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죽이려고 하는 뭐 이유나 그런 게 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공개한 거죠. 왜 이 시기에 그 문자를 보십시오. 교묘하잖아요. 사과한다는 것도 비대위원장이 얘기한다는 것도 하면서도 또 뒷자락을 깔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잖아요. 뒷자락이라면은 뭐 어떤 거를 좀 네. 하지 않는다 하는 식으로도 해석할 수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장해찬 네. 전 최고 같은 사람은 한동훈 네. 당시 법무부 장관이 댓글 부대가 있었다 하는 엄청난 그러한 일들이 폭로되고 있는데 네. 이것은 댓글 부대는 국정원 댓글 부대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졌는데 네. 저는 한동훈 댓글 부대 이러한 것은 반드시 네. 수사를 해서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대통령 부부나 용산이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면 할수록 한동훈 위원장이 더 세지는 거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 민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 김건희 내에 대해서는 민심이 떠났어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보수 세력이 네. 이미 우리는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분에게는 기대하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을 내세워서 보수 정권을 재창출하자 하는 것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어려워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네. 시중에서 윤석열, 한동훈은 서로 네. 엑스파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의 사이는 악어와 악어새처럼 그러한 것은 공존을 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은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은 네.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알턴이 네. 빼지를 못해서 상당한 고통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엑스파일 얘기는 뭔가요? 서로 엑스파일을 갖고 있다는 거. 글쎄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어찌됐든 공존은 하는데 화합은 절대 못하고 서로 그러니까 앙앙블락할 공존을 하지 못하면은 서로 거다. 네. 공멸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떨어지면은 죽기 때문에 공존할 것이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서로 뭘 갖고들 있길래 그런지 궁금하긴 한데 근데 19일,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가 열리는데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장모를 증인 채택해서 요청을 했는데 이게 뭐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와야죠. 와야 된다. 당연히 와야죠. 법을 어기면은 네. 우리 법사위에서는 고발하게 될 거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와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억울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나와서 ጠ뜻하게 밝히기를 바랍니다. 전혀 올 것 같은 생각은 안 드는데요. 그래도. 글쎄요. 두고 봐야죠.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네.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적시해서 낱낱이 국민에게 밝힐 겁니다. 근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도 또 올라왔는데 이것도 심사 요건인 5만 명 넘어서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럼 그것도 청문회 하자 그러는데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국회 청원에 5만 명 이상이 네. 들어오면은 국회 사무처에서는 법사위로 넘기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탄핵도 아마 한 140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5만이 넘었다고 탄핵 반대가 5만이 넘었다면 그것도 소정의 절차를 겪어서 필요하다면 청문회 해야죠.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어떻게 진행할지 뻔히 보이는데 그거 이렇게 냉소를 엄청 세게 하던데. 뻔히 보이는 것을 탓하기 전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가. 네.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에서는 의회 독재다, 네. 의회 독주다 하는데 네. 정청래 위원장이 가르치는 달을 쳐다보지 않고 정청래 위원장의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와 네. 독재를 국회에서 제동걸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탄핵 이게 한자를 좀 뜯어보면 탄은 뭐 탄환, 뭐 총알, 포탄 뭐 이런 거고 활을 쏜다는 뜻이고 핵은 이거는 돼지 해자에 심력자, 뭐 옛날에는 칼도자가 원래 붙어있었다고 하는데 칼로 돼지를 자르는 거를 뜻하는 단어인데 탄핵 뭐 단어 자체도 그렇게 세고 근데 대통령 탄핵 이거 좀 엄중한 내용인데 너무 희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왜 희화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정치를 그런 통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 만사 형통이라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만사 영통이라고 하잖아요. 영부인이면 다 해결된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문제는 국정농단, 국정문란으로까지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뭐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게 실제로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추궁해봐야 알죠. 그렇기 때문에 네. 증인으로 나오셔야죠. 이거는 뭐 나라밖 소식이긴 한데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 뭐 총알 피습을 총격 피습을 당했는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냐가 우리나라 안보나 뭐 이익이랑도 직결이 되는데 이게 어떤 영향 미칠까요? 미국 대선에? 트럼프 네. 미국 대통령 후보는 천운을 타고난 것 같아요. 천운을. 예, 그 총이 네. 귀 만약에 1, 2cm만 했다 하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또 그 사이에 네.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조기가 보이는 그 밑에서 주먹. 파이트 싸우자 하고 일어서는 그 결기를 보고 미국 시민들이 지금 70%가 네. 자기 대통령은 트럼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이든 대통령은 저는 네. 나토 정상회의에서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서 푸틴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해리스 네. 자기 부통령을 향해서 트럼프라고 해가지고 또 한 번 네.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국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에서 지적한 대로 후보가 교체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트럼프와 새로운 후보로서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다.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네. 오바마 대통령의 영부인 미셸 오바마. 미셸 오바마는 압도적으로 트럼프보다 높고 민심을 이기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심이 과학이다 하는데 결국 미국 시민들의 민심을 바이든은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미국도 한국도 민심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제일 중요하죠. 우리나라도 민심이 제일 중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민심을 무시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사단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백성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 뭐 그렇죠. 그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교수들의 사자성어가 작년인가 재작년이었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